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281페이지에 8번 한번 풀어볼게요. 281페이지에 8번입니다.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책 본문에서 전혀 그 예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유형별 연습 문제에 가면은요,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부족한 것을 이런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보충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풀어볼 때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만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실 때는 우리 교재에 보면은 풀이가 있어요. 뒤에 답안 및 풀이. 거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매도 가능 증권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매도가능증권 관련 자료이다. 26년 말 결산 분계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자, 25년 8월 달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회사 서울의 주식 만주를요, 한 주당 1,000원에 현금 취득했어요. 예, 한 주당 1,000원 곱하기 만주하면 1,000만 원 되겠네요. 자, 25년 8월에 그랬고 25년 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어요. 120만 원. 예.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한 모양입니다. 25년도 말에. 그리고 26년 말 현재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어요. 26년 말 현재 주식회사 서울의 주식은 한 주당 1,200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한 것은 26년 말 결산 분계를 하시오 이거예요. 예. 이 매도하는 증권의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매도하는 증권 평가. 자, 그러면은 차변에 지금 우리가 25년 말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로 평가되었는가를 봐야 돼요. 예. 자, 1,000원에 샀는데요. 1,000원에 샀는데 120만 원을 손실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우리가 1,000만 원에 산 주식이었어요. 마이너스 120만 원. 880이네요. 이거를 나누기 1,000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800원으로 평가가 돼 있어요. 25년 말에. 8,800원? 880원 아닌가요? 제가 계산이 뭐 틀린 것 같습니다. 자, 1,000만 원에서 마이너스 120만 원 하면은 880인데 만주군요. 천주가 아니라 나누기 만주. 예. 880원. 자, 25년 말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단가는 한 주당 880원이었어요. 880원. 그런데 26년 말은 1,200원이 됐습니다. 1,200원이. 네. 그러면은 자산이 한 주당 880원 마이너스 1,200원 차이를 해보면은 한 주당 320원이 올랐어요. 곱하기 만주 해보겠습니다. 320만 원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써볼게요. 지난 결산 때보다 자산이 증가했어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32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제 계산 맞았죠? 네. 자, 대변에 그러면은 이것을 전부 다 매도 가능 증권 이제 숫자는 쓰지 마세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만 써놓고 숫자는 여러분 비워 놓으세요. 320만 원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해버리면 틀립니다.
예,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 자본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죠. 자, 자본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 전기 말에 또 있었어요. 이 주식과 관련해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또 무엇을 하나 또 제가 설명드려야 되냐면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서로 상계하여 처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자산과 부채는 항상 상계하여 처리한다? 아니고 총액으로 표시한다. 수익과 비용도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한다. 총액 표시가 여기저기 나왔었죠. 그러나 상계하여 처리해야 된다. 지금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자본 개정 과목에 상계하여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나중에 만나면 그 문제를 만나면 그때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서로 상계하는 것은 자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에. 자, 여러분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 개정 과목입니다. 그런데 그 자본 중에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 두 개가 다 자본이에요. 자본인데 이 두 개는 한 주머니를 차야 돼요. 한 주머니. 자, 즉 잔액이 양쪽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예.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요. 전기 말에 우리가 평가를 했잖아요. 25년도. 25년도 말 결산 때 매도가능 증권 평가했죠. 거기에서 평가 손실, 즉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얼마가 있었어요? 120 있었잖아요. 이거 상계해야 돼요. 26년 평가할 때 320만 원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걸 먼저 상계해야 돼요. 자,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매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이쪽에다가 상계할 그렇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대변에다 상계해야 됩니다. 얼마 있었어요? 120만 원 있었죠? 예, 상계하시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얼마만 인식하면 될까요? 200만 원만 인식하는 거예요. 120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상계 처리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자본의 감소입니다. 두 개가 다 자본 계정이죠. 아, 자본의 증가입니다. 감소란다. 증가. 네.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하잖아요. 네, 대변의 요 두 개는 자본의 증가에 해당이 돼요. 네. 매도 가능 증권 분기에는요. 고급 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고급 회계. 네. 네. 자,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이거 비용이 아니고 자본입니다. 자본이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요. 지난 25년도 분기는 이렇게 돼요. 차변에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 120만 원, 대변에 매도가능 증권 120만 원 해가지고 자산 감소, 자본 감소. 그런 회계 처리가 25년도 말 회계 처리였어요. 자, 그런데 26년, 1년이 경과해서 26년 말 이 주식을 다시 평가해 보니 320만 원의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320 자산 증가 대변에 전기에 이 주식을 평가한 내역이 없으면 그냥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320 자본 증가만 보는데 전기에 이 주식을 평가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기에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 120만 원이 잔액이 어디에 있었어요? 차변에 있었죠.
이걸 상계해야 돼요. 정리하니까 대변에서 정리가 되고, 매도가는 중고 평가 손실은 이제 제로가 되고, 매도가는 중고 평가 이익이 200만 원. 자, 이익이나 손실이라 하지만 이거는 절대 수익이나 비용이 아니다 그랬죠. 매도가는 중고 평가 손익은 자본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대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본의 증가예요. 자본의 증가. 음. 네, 문제를 고르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이 예, 뭐 FAT 1급에서 요 문제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한 10 내지 20% 확률? 어렵게 내야 되겠다. 이번에 FAT 1급에 응시하는 사람들을 조금 좀 혼내줘야 되겠다 하면 이런 문제를 딱 냅니다. 예, 많이 내진 않아요. 이런 문제 나오면 하나 정도 나와요. 하나 정도 나오면 대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해놓은 사람은 다 틀려요. 예, 감당이 안 돼요, 이 문제가. 그래서 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시오. 자, 상계하여 처리하는 개정 과목들이 있다. 근데 이 상계하여 처리하는 개정 과목은 앞으로 자본에서 만나볼 거다. 근데 지금 오늘 하나 알려드렸어.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상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다. 예, 주머니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 즉, 잔액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려면 전기에 어떻게 했다. 꼭 그 과거 이력을 꼭 데이터로 줍니다. 전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또 단기에 결산 때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승계하도록 데이터를 준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본문에서 이 부분을 안 다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잘 고른 것 같고요. 네,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집에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이거 답안지 해설을 봐도 납득이 안 간다 하시면은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질문 꺼내주시면 제가 같이, 예,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풀이하면서. 자, 이제 좀 쉬운 문제로 가서 282페이지에서, 네네네. 시에서 상계처리 분석하나요? 네네. 경우에는 그러면 평가 이익도 상계처리 한 다음에 다시 손실을 설정을 해주는 건가요? 같이? 맞습니다. 예. 이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예. 전기에는 이익이 났었는데 단기에는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자산이 감소가 됐다. 매도 가능 유권이. 그때는 평가 손실로 전부 인식하면 안 되고 평가 손실로 인식하기 전에 전기에 만약에 평가한 이익이 있었다면 그걸 먼저 사변에 상계시키고 나머지만 사변에 매도 가능 유고 평가 손실로 자본 감소시키는 거예요. 예. 두 개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것이든 예, 서로 상계합니다. 음. 내가 무슨 문제를 골랐었지? 아니요. 예, 예. 괜찮습니다. 무슨 문제 좀 쉬운 문제가 보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다른 거 고르죠. 네. 자, 유형자산과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282페이지에 20번 한번 보시죠. 네, 282페이지 20번 같은 FAT 1급은 되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와요. 네. 자, 어려운 문제 별로 안 나옵니다. 이론에. 쉽게 나와요. 자, 20번 문제 보세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본사 건물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 내역입니다. 이를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의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5월 달에 지출입니다. 건물에다 엘리베이터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10월 달 지출입니다. 건물에 도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은 차변의 개정 과목은 뭘까요? 건물입니다. 1번 건물, 2번 건물, 3번, 4번은 수선비라 했으니까 3, 4번 틀렸어요. 다음에 10월에 건물에 도색을 했습니다. 개정 과목은 차변에 뭘까요? 네, 수선비입니다. 네, 2번. 요 정도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쉽게. 네. 그래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할 수 있느냐? 자, 283페이지에 26번 한번 보겠습니다. 283페이지에요. 26번. 유형자산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인 토지에 대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했어요.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예,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어요. 자, 이익이 작아진다 이거예요. 과속. 그럴까요? 예, 이익이 커집니다. 자본적 지출을 하면. 부채가 커진대요. 과대해진대요. 여러분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잘못하는 것은 부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부채하고는. 자산과 이익, 비용 이것이 관계에 있어요. 자산과 이익이나 비용 이쪽에 영향이 있지 부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자본적 지출로 잘못하면은 자산이 작아진대요. 과속. 커지죠.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수익적 지출을 자본으로 하면은 자산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자산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3번도 틀렸어요. 4번. 비용이 작아진대요. 비용이 작아진대요. 이게 맞죠? 예, 비용 과소 결과가 나온다. 수익적 지출이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비용이 작아지죠. 자산은요. 과대해지고 이익은요. 이익은 과대해집니다. 예.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게 되면은 비용 과소되고 이익 과대되고 자산도 과대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아맞힐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284페이지에 32번 한번 풀어볼게요. 32번이요. 2012년도에 1,000만 원에 매입한 토지를요. 26년도에 1,600만 원에 처분하고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이 거래가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 네. 분기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네. 1,000만 원에 매입한 토지를 1,60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1,600만 원에. 예. 이 현금으로 처분했어요. 그 분계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예. 답을 찾고 우리 분계를 한번 써봅시다. 옳은 거 찾아볼게요.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한다. 1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자, 2번. 자산의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한다. 이거 부채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2번. 3번.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감소한다. 네, 자산은 감소해요. 왜냐면 처분했으니까 예, 대변에 감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돈을 받았으니까 증가하는 것도 있고 감소하는 것도 있어요. 네, 부채는 여기 없어요. 4번 부채하고 관계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2, 3, 4는 전혀 관계없는 부채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버리시면 되고, 그러면 과연 자산 증가, 자본 증가가 있는지 분계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계는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와요? 네, 1,600만 원이 들어오죠? 자, 대변의 토지가 얼마에 산 거예요? 네, 1,000만 원에 매입한 거죠? 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영업의 수익입니다. 예, 600만 원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거래의 결합 관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차변의 현금은 자산 증가죠. 대변의 토지는 자산 감소죠. 예, 자산 감소.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요? 예, 일단 처분 이익이니까 수익입니다. 수익. 이익 발생, 수익 발생이에요. 예, 수익 발생은 여러분, 이 수익의 발생은 무엇을 초래하냐면요. 자본을 증가시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거래의 결합에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자본이 증가된다 하는 것을 서로 연계해서 어,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수익이 발생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당기순이익이 증가되면 여러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으로 대체되는 거 우리 연습했었죠.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바로 그 대목을 기억하셔라. 그러면 반대로 비용이 발생했다면 여러분 자본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익이 발생한 것만큼 자본이 증가하듯이 비용이 발생하면은 비용이 발생한 것만큼 자본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발생은 여러분 자본의 감소에 영향을 준다. 수익의 발생은 자본의 증가에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돌아갔을 때 직접적으로 보면은 자산 증가와 수익의 발생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살짝 돌려서 만든 거예요. 자본의 증가다. 예. 그래서 왜 이 분계에 자본이 없는데 왜 자본의 증가지? 수익이 발생한 것은 결과적으로 자본의 증가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나머지 보기에 있는 부채나 이 분계에서는 부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의 결합에 관한 것을 문제로 물어봅니다. 음, 자, 그 다음 페이지 말이죠. 285페이지에 36번 같이 풀어봐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입니다. 26년 6월 30일에 기록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요? 이랬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구하는 공식을 배웠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처분 금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입니다. 그랬죠. 예.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면 처분 금액이 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요. 처분 금액이 작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데이터를 볼까요? 25년 12월 31일에 취득원가 5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20만 원이었답니다. 그리고 26년 6월 30일에 23만 원에 처분을 했답니다. 아, 처분 금액이 23만 원이다. 예, 처분 금액이 23만 원. 처분했답니다. 정액법으로 상각은 하고 있고요. 5년간이고 잔존가치 없이 월할로 상각을 하랍니다. 월할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딱 1년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월로 계산해라 이거예요. 감가상각을 6개월이면 6개월치만 하고 10개월이면 10개월치만을 감가상각을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장부 금액을 구하려면요. 취득 금액에서 처분하는 날짜 6월 30일, 26년 6월 30일까지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구해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자, 전기까지는 20만 원이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전기까지면. 그러면 26년 단기 거는 6개월치만 계산하면 돼요. 왜냐하면 6월 30일 날 처분했기 때문에. 네, 6개월치. 자, 정액법이고요. 5년간 상각하고요. 예,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 50만 원을 5년 나누기 5로 하면 1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입니까? 50만 원 나누기 5. 10만 원이죠. 1년에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6개월치는 얼마입니까? 5만 원이죠. 절반이니까요. 예, 5만 원. 자, 전기까지 상각 누계액이 얼마예요? 20만 원이니까 거기다 5만 원 더하면 돼요. 그게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취득 금액에서 이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요.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줄여서 감누라고 써볼게요. 감누를 뺀 것이 장부 금액인 거예요. 자, 그러면 처분 당시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예, 25만 원이에요. 취득 금액이 50만 원인데 아까 감가상각 해보니까 26년도 6개월치는 5만 원으로 계산돼요. 전기 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20만 원이에요. 더해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25만 원이었단 말이죠. 취득 금액이 50만 원이고요. 그래서 예, 처분 시 장부 금액은 딱 절반이에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절반 25만 원, 장부 금액 절반 25만 원. 자, 그래서 23만 원 마이너스 25만 원. 2만 원 손실받네요. 그래서 답이 1번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2만 원이다. 이런 계산 가능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야 됩니다. 예. 처분 금액은 문제를 읽으면 그 안에 나와 있어요. 얼마에 처분했다. 그러니까 그건 계산하고 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부 금액은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장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 취득 금액은 문제 설명에 나와 있어요.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해야 돼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는 게 요게 이제 여러분이 정액법이냐 정률법이냐 요거 따져가지고 월할로 계산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월할로 딱 나눠서 계산하시면 돼요. 예, 약간의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따져보려면. 계산 가능하시겠죠? 음. 자, 조금 쉬운 문제 보겠습니다. 285페이지 39번.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와요.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쉬운 문제를 냅니다. 39번과 같은 거.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계장치 취득 원가는 얼마일까요? 기계 구입비, 설치비, 운송비, 시운전비, 운송에 관련된 보험료. 자,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이 안에 있나요?
제가 보기엔 다 포함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요,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입니다. 설치비, 운송비, 시운전비, 운송 관련 보험료, 이 모두가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에요. 이거 다 더하시면 돼요. 다 더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286페이지에 41번 한번 보겠습니다. 281페이지에 41번. 이런 문제 쉬운 문제로 잘 나와요. 개정과목 분류에 대한 거. 다음 중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비유동자산인 걸 찾으면 돼요. 여기서. 네, 4번이네요. 장기 대여금. 이것이 비유동자산이니까요. 선급금, 매출채권,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개정과목이죠. 이 개정과목 분류에 대한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이제 교재 본문으로 가가지고요. 여러분 62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 네, 부채 정리는 금방 끝납니다. 자,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예, 유동부채라는 것은 결산일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일로부터 이 부채를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것을 우리가 유동부채로 정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채를 딱 기말에 어떻게 됩니까? 비유동부채 있죠? 비유동부채를 쫙 정리해 놓고 이거 상환기간이 내년에 상환기간 돌아온 거 체크 체크 체크. 예, 상환기간이 차기로 오는 거 체크해 가지고 유동부채로 바꿔놔야 돼요. 예, 왜 그렇죠? 결산일로부터 결산일로부터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것을 다 유동부채로 표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부채 한 번 비유동부채라고 그래서 끝까지 비유동부채로 가는 부채는 없어요. 예. 비유동부채는 언젠가는 유동부채로 한번 돌아옵니다.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결산일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 부채가 유동부채. 자, 유동부채의 대표적인 게 매입 채무입니다. 매입 채무는 매출 채권의 상대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매출 채권에서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매입 채무에서도 딱 두 개 공부할 거예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입니다. 자, 그러면 외상 매입금 공부할게요.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요.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면 그것이 외상 매입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품이나 원재료라는 이 자산이 무슨 자산이냐면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나중에 즉 외상으로 매입한 것만 그것만 외상 매입금이에요.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을 만약에 구입하고 나중에 외상으로 하기로 했다. 외상으로. 자, 유형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신입사원이 새로 입사하는데 책상을 하나 넣어야 돼요. 근데 지금 책상이 30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30만 원을 당장 지금 현금으로 결제하긴 그래서 다음 달에 주겠습니다 하고 책상을 샀어요. 그는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뭘까요? 뒤에 나옵니다. 미지급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매출 채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을 잘 구분하시라고 그랬어.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 두 개 다 외상이에요. 외상인데 외상 매출금은 재고 자산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한 것만 외상 매출금이고 유형 자산 같은 거 매각하고 외상으로 매각한 것은 그건 미수금이다. 예, 그렇게 분류 잘 하시라고 그랬죠. 매입에서도 재고자산,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나중에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만 그것만 외상매입금이에요. 비품 같은 거 구입하고 외상한 것은 외상매입금으로 하면 안 돼요. 미지급금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분계를 보겠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샀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 자산의 증가, 재고자산의 증가.
대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돼요. 예, 외상 매입 시. 자, 약속한 날이 돼서 현금으로 외상을 갚았어요.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예. 그리고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렇게 외상 매입금이 정리가 됩니다. 네, 외상 매입금 회계 처리는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외상했을 때 대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시키고 그 외상 매입금을 갚으면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 자, 이제 지급어음을 보겠습니다. 지급어음은 우리 받으러움에 대응되는 개정 과목이에요. 매출채권의 받으러움. 예. 매출채권의 받으러움은요. 보관했을 때, 만기되었을 때, 그 다음에 만기, 할인했을 때, 부도가 났을 때, 그 다음에 어음을 배서 양도할 때, 이게 5가지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급어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급어음은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기 때문에 발행했을 때, 그 다음에 만기됐을 때, 이거밖에 없어요. 간단합니다. 자, 지급어음 보겠습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자기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약정 기일에 약정한 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한 증권이라고 우리가 받으러움 공부할 때 그 사진과 함께 설명드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할 경우 지급어음으로 기입합니다. 예. 여기서도 여러분이 잘 챙겨줘야 될 게 상품이나 원재료라고 하는 재고 자산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할 때만 지급어음이 돼야 돼요. 네. 상품이나 원재료와 같은 재고 자산이 아니라 만약에 책상, 신입사원이 일을 해, 우리 이번에 직원들 책상을 전부 교체해 주기로 했다. 예, 그래서 30만 원짜리 10개를 사기요. 300만 원이에요. 샀어요. 그리고 거래처가 신규 거래처다 보니까 그 가구점에서 외상하자니까 어음이라도 발행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음을 하나 쓱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급어음이라는 차변의 비품 300만 원 대변의 지급어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급어음은 상품이나 원재료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것만 지급어음이에요. 책상 매입하고 사고 책상을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그냥 미지급금입니다. 외상 책상 외상을 하는 것이 미지급금이었죠. 어음도 그냥 미지급금이에요. 비품이니까. 예. 우리가 이걸 매입 채무라고 하는 이유는 재고 자산을 매입하고 채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 채무로 지급어음과 외상 매입금을 매입 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2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상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 증가가 됩니다. 자, 만기가 됐습니다. 약속한 날. 그래서 우리가 계좌 이체를 자동으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차변의 지급은 부채가 감소되고요. 대변의 우리 회사 당좌 예금 계좌에서 돈이 인출됩니다. 자산이 감소되죠. 예. 그래서 어음을 발행할 때 대변의 지급은 약속한 만기일이 되면 차변의 지급음으로써 매입 채무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배변에서는 자산이 감소되게 돼 있어요. 통장에서 돈이 나가니까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할 때 포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매출과 매입에서요, 서로 대응되는 개정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서로 대응. 또 받으러움하고 또 지급어음 이런 거 서로 상대 개정 과목이니까요. 함께 알아두시고 요게 전부 다 뭐냐면 이 개정 과목은 이 재고 자산과 관련된 개정 과목들이에요. 예, 상품이면 상품, 원재료면 원재료 이것과 관련된 경우에만 이 개정 과목들을 씁니다. 예.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상품 외 아까 제가 책상 같은 거 예를 들었어요. 예, 상품 외입니다. 상품 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매각하면 미수금이라고 했어요. 예, 상품 외의 자산을
매각하고서 어음을 받았어요. 부드러움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미수급입니다. 이것도. 또 상품 외에 자산을 구입하고 외상했어요. 이 미지급금 부채입니다. 미지급금 부채. 예, 상품 외에 자산을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해 줬어요. 그것도 미지급금이에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지급금. 예, 자, 그런 거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매입 채무가 끝났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유동부채가 몇 개가 더 있죠. 자,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 자, 미지급금은 이미 여기서 설명이 된 거예요. 상품 외의 거래를 외상으로 구입하면 그게 미지급금입니다. 네, 여기 미지급금 설명 다시 한번 보시면 주요 상거래인 상품 매입 이외의 외상거래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비품을 외상으로 샀다. 기계를 외상으로 샀다. 복리후생비를 외상으로 했다. 예, 복리후생비 외상으로 했다. 좀 이상하네요. 예, 복리후생비 같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 종업원들이 이제 3월 31일이 창립기념일이라고 보겠습니다. 회사의 창립기념일 날 전 직원에게 멋있는 자전거를 한 대씩 선물을 해주려고 그래요. 네. 멋있는 자전거가 한 대씩 선물을 했는데 100만 원짜리 자전거예요. 근데 이제 종업원이 한 10명 된다고 보면 10명이면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네요. 100명이면 1억 원이나 되는군요. 자, 금액이 얼마 엄청 커요. 그래서 자전거 회사에다가 자전거비는 저희가 3개월 후에 지급하겠습니다. 했어요. 그게 복리후생비 외상이에요. 예, 그건 미지급금이다. 이거 미지급금. 예. 복리후생비가 그것만 있나요? 식대 같은 거. 예. 직원들의 그 회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어요. 그날이 만약에 오늘이다. 3월 30일 날. 예. 했어요. 가가지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딱 했어요. 밥값이 50만 원 나왔는데 법인카드로 딱 결제했습니다. 여러분 카드로 지급한 것은 외상이에요. 외상. 그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그래서 복리후생비 이런 거다 하면 이제 그런 회식비를 카드 결제했다든가 아니면 외상으로 했다든가 이게 다 미지급금이라는 것입니다. 미지급금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다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식당에서 밥 먹고 내년에 주겠습니다. 그건 뭐 떼어먹긴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미지급금은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대부분 다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미지급금하고 이름이 미지급 이렇게 우리가 당좌자산 배울 때 여러분 그거 생각나나요? 예. 이름 비슷한데 성격이 다른 거 있었죠. 지금 여기 부채에도 나와. 예. 당좌자산에서 미수금과 미수수익에서 미수 이것도 미수. 근데 미수금은 확정된 채권이에요. 예. 미수금.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죠. 그래서 당좌 자산이었습니다. 미수 수익도 당좌 자산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결산 때만. 수익을 예상할 때 쓰는 결산 수정본 때 쓰는 개정 과목입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바로 부채, 유동부채인 미지급 비용도 이게 결산일에 인식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결산일에. 결산 수정분기에 씁니다. 예, 미지급 비용은요. 비용을 예상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결산 때 비용을 예상합니다. 뭐 비용을 예상까지 하나? 네. 기간이 지난 비용은요. 우리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 주는 것을 비용의 예상이라고 합니다. 아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지만 비용으로 예상해 주는 거예요. 예. 그게 미지급 비용입니다. 이건 임차료로 예를 들기가 좋아요. 임차료. 자, 임차료를 매월 임차료를 내는데 당월의 임차료를 차월 다음 달 당월의 임차료는 차월 5일에 지급하기로 계약이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매월 임차료는 2월 5일 날
지급한다. 이런 계약을 맺었어요. 예, 뭐 보관 창고 임대를 서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자 우리는 이제 여기 미지급 비용이니까 임차인이라고 보겠습니다. 임차인. 자 그러면 이제 10월 달 임차료는 11월에 5일 날 지급하겠죠. 그러면 단기 회계에 반영됐어요. 그 다음에 11월 임차료는 12월 5일 날 지급하죠. 그때 회계 처리했겠죠. 예, 단기 비용에 반영됐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달이 문제예요. 12월. 자, 12월에 임차료 언제 지급합니까? 차기 1월 5일 날 지급하죠. 그러면 결산일 현재 아직 우리 회사에 전표가 발생이 안 돼 있어요. 지급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회계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걸 찾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임대차 계약 기간에 임대차 계약서를 쭉 놓고 우리가 혹시 임차하고 있는 어떤 계약 관계에 있는 것은 서류를 전부 정리해 놓고서 단기의 비용을 차기에 지급하기로 계약된 내용이 있느냐 그걸 찾아가지고 비용을 예상시켜 주는 겁니다. 기간이 경과됐으므로 단기의 비용으로 본다. 자, 그래서 이번 달 12월 임차료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차별의 비용 100만 원 임차료 회계처리 비용 발생시킵니다. 근데 대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산이 감소한 게 아닙니다. 예. 임차료 지급은 비용은 발생시켰는데 보통 우리가 12월에 지급을 했으면 비용 발생하고 대변에 가서 자산 감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산은 내년에 감소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가지고 와요. 유동부채로.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이 유동부채가 없어져요. 차변에 와서 미지급 비용, 부채 감소, 대변에 자산 감소. 계좌이체 시켰으면 보통예금이 감소되고 차변에 미지급 비용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는 거냐? 이 100만 원이 내년도 비용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단기 비용으로 이미 12월에 반영을 해버렸어요. 결산 때. 그 내년 1월 5일 날 지급하는 비용은 내년 27년도 비용으로 안 갑니다. 이렇게 해놔요. 단기로 땡겨서 비용 처리. 내년에 1월 5일 날 지급할 때는 임차료 이렇게 분계를 안 하고 올해 분계를 미리 해놨잖아요. 이 부채를 내년에 차별해. 부채 감소시키고 대별에 보통예금 자산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를 1월 5일 날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발생주의 회계, 우리 재무회계에서 단기에 해당되는 비용은 단기에 발생시키자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지켜주는 거죠. 비용을 예상해가지고 비용 처리하는. 그래서 미지급금하고 미지급 비용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름이 아주 비슷하지만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여러분 결산 때 쓸 거예요. 다음에 선수금과 선수수익. 이것도 우리가 당좌자산에서 말입니다. 선급금과 선급비용 그 얘기하고 비슷해요. 선수금과 선수수익이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달라요. 선수금은요.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우리 자산에서 선급금도 계약금이었죠? 선수금도 계약금입니다. 자, 우리 자산 배울 때 선급금은 우리가 지급한 계약금이었어요. 그러면 수금이라는 건 받는 거죠. 미리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무가 발생한 건 부채예요. 그래서 선수금은 유동부채인 거죠. 자,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이걸 판매하기 전에 계약금 성격으로 대금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미리 수취한 금액이 선수금이다. 이거예요. 선수금은 대금을 미리 받은 겁니다. 계약금 10% 이렇게 받는 수도 있고 아예 통으로 전체를 미리 받을 수도 있어요.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즉, 그 거래에 따르는 수익이 계상될 때까지 그 거래의 대가의 일부를 미리 받은 금액이 선수금이 됩니다. 선급금은 우리가 당좌자산에서 배웠고 선수금은 지금 정리하는 부채 계정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수령했다 그러면
차별에 만약에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요. 대변의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한 날 상품을 건네줬어요. 그러면 이제 상품을 팔았어요.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 매출 대금은 이제 선수금은 이제 차별에 정리를 딱 합니다.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거 정리하면 부채가 없어져요. 상품을 매출 수익으로 인식해서 하면서 그러면서 나머지는 이제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 매출금, 나머지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현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수금은 계약금을 수령했을 때 대변의 부채도 증가했다가 언제 없어지느냐, 언제 부채가 감소되느냐 하면은 상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 즉 상품이 매출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상품을 구입할 때는요, 차별의 상품이었어요. 상품을 팔잖아요? 대변의 상품인 것 같죠? 아니에요. 상품 매출로 인식합니다. 왜 그러냐? 상품을 판매할 때는 원가에다 이익을 붙여서 팔아요. 그게 수익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상품 매출. 원가는 언제 인식해요? 한꺼번에 결산 때 매출 원가를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이렇게 산출 과정을 거쳐서 한꺼번에 원가를 인식합니다. 매출할 때는 그냥 전부 수익으로 수익.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 차변의 현금. 자, 선수금 정리하고 나머지 외상이다. 그러면 선수금 부채 감소시키고 나머지 외상 매출. 음. 선수 수익의 성격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밑에 분계 사례가 있으니까 여러분 64페이지 접어두시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접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상당히 5일 만에 지금 여러분이 회계 처리에 아주 중급 내용, 중고급 내용의 분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수고했습니다. 네.